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대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구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예시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빨리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공개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제가 누구보다도 또 빨리 정확하게 해설 강의를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국어 예시 문제입니다. 정말 이 문제의 유형대로 25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일부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은 유지될 것이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또 비슷한 모의 문제 등을 저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좋은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논리 문제, 이런 참 거짓, 또 전제, 결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도 유명한 이 테스형의 이야기이고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걸 흔히 무지의 지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뭐 논어에도 공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또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또 알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예시 문제 출제 결과들을 제가 한번 유형별로 나누었는데요.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시 문제의 공통점은 모두 네모가 있었다. 이것들은 우리는 박스형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독해와 관련된 문제였죠. 우리는 앞에 분석을 하고 지금 넘어온 단계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단순 암기형 문제를 지양한다라고 했기에 결과적으로 비문학 독해 관련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크게 정말 비문학 유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12문제. 물론 이 비문학 제재 그리고 비문학 지문 안에는 다양한 읽기 영역들이 존재했어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언어, 문화 그리고 바로 이 문학 제재도 들어 있었는데요. 모두 다 일단 읽기니까 비문학 독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12문제 안에 문학 제재가 4문제 들어 있어서 제가 괄호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예시 문제에 문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알던 문학 작품 감상 예를 들어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포함하여서 어떤 글쓴이의 생각, 시인의 생각 또는 뭐 어떤 감상 능력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또 고전이라면 해석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자체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재로 놓고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현대시의 이육사의 시, 그중에 우리는 워낙 잘 아는 절정,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면 역설법부터 시작을 했었던 이육사 시 자체보다는 그 설명이 일종의 평론처럼 비평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두 번째도 역시 소설에서는 또는 잘 나오는 이미 기존의 시험에 출제되어 있던 최인훈의 광장이나 아니면 이광수의 무정을 통해 고소설, 현대소설을 또 비교하기도 했고요. 신화라는 제재. 물론 이제 우리는 신화는 설화의 하나이죠. 그래서 고소설의 전 단계, 바로 그 출발이 설화에서 시작을 하는데 설화 안에 신화와 전설과 민담. 물론 신화를 한국의 신화냐 아니냐 아니면 또 한국 신화 중에서도 건국 신화냐 무속 신화냐 이런 걸 구별해 놓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읽기 제재로 나왔으나 어쨌든 문학 제재는 모두 4개가 나왔다라는 것. 자, 쓰기 영역이었어요. 물론 이제 쓰기 영역은 기존에도 다 있었던 거지만 뭔가 고쳐 쓰기라고 하는 두 글자로는 퇴고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더하여 일종의 개요 작성 이런 유형들을 직무와 관련된 제재, 예를 들어 공문서와 관련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 이런 쪽에 개요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교차 쓰기도 2문제, 개요 작성 1문제 합쳐서 쓰기 영역이라고. 물론 이것은 이 피셋형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자, 또 문법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어쨌든 큰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문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려우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 물론 독해 속의 문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있었고요. 높임법 중에서도 우리는 흔히 주체, 상대, 객체라는 세 가지 높임법. 그중에 주체 높임에도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 이번에 의하면은 직접 존경이냐 간접 존경이냐라는 걸 지문에서 주었죠. 그래서 지문에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한 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즉 그 사람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의 신체 또는 소유물, 말과 관련된 간접 높임, 간접 존경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법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거나 아예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또 그렇다고 문학을 너무 지엽적으로 막 깊이 있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왜? 읽기 자료를 줄 테니까요. 그래도 용어는 알고 있어야죠. 최소한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뭐고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서 관형형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는 높임법에도 그래서 직접 높임이 뭐고 간접 높임이 뭐고 이런 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사실 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뀌는 이 예시 문제에 의하면 문법에서 바꾸고, 또는 우리가 간단한 어휘 같은 거 이런 데서 우리가 시간을 줄여줘야 되거든. 문법에서 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비문학 독해는 시간을 줄이는 데가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도 결국은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 어휘도 그래서 돌아가다, 어떠한 상태로 공간으로 돌아가다 하는 돌아가다의 문맥적 의미를 묻기도 했고, 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이런 기호를 준 후 다른 한자어로 바꾸는 거죠.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거나 한자어를 고유어로 문맥에 맞게 바꾸는 거는 이미 기존의 유형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거듭나다가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 아니면 뭐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까지 역시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또 대화라는 형태 갑을 병해 대화를 주고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문제들 역시 피셋형 문제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비문학 12문제 가장 많습니다. 60%고요. 쓰기 영역 그리고 문법 어휘 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시험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어문 규정이 출제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어문 규정의 비중이 줄었기는 하지만 한두 문제로 줄었지만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결코 손을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느낌, 감으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한글 맞춤법 57항이 있었고, 또는 표준어 규정에서도 표준어 사정원칙 26항, 표준발음법 30항, 그리고 외래어표기법 15항, 로마자 7항 이런 전체 135항이라는 항목들을 어마어마하게 많게 우리가 또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았다. 바로 인사혁신처의 방향에 의하면 이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죠.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은 이미 지식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능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의 논리 등을 통해 독해를 통해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문학 작품 이해는 나오지 않았고 문학과 관련된 제재만 4문제 나왔다라는 것. 한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다만 다시 한번 이번 시험에는 복귀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것을 한자로 바꾸었을 때 재생이라는 단어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한자 지식은 물론 비문학 안에 결국은 글 안에 문장이 있고 문장 안에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자어의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표기나 도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은 될 수 있으니 너무 표기 도금에 이제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단 2024년까지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한자 문제가 표기 도금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단 한자어의 의미는 나온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한자 성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 수능에서도 역시 한자 성어 문제, 한자 문제 이런 게 국어 영역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요. 한문 과목 제2외국어의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한자나 한자 성어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어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자나 한자 성어 문제를 배제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또 고유어 같은 또는 순화어 같은 이런 아주 우리가 어려웠던 뭐 속담이나 관용어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시 전체 기조로 보자면은 수능에 안 나오는 게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요. 또 그렇게 보면 피셋에 안 나오는 게 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넘나들 수 있도록 아예 고착화되지 않고 또 고립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것은 가까운 2023 국가직 구급이나 지방직 구급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느껴지죠. 비문학의 중요성은 분명히 높았지만 9문제에서 지금 12문제가 출제된 거고요. 자, 문학은 3문제였는데 이것은 작품과 관련된 거고 이제는 제재와 관련돼서 4문제로 자, 어문 규정이 2문제였지만 안 나왔고요. 쓰기 2문제인데 3문제 된 거네요. 어휘 2문제인데 여기는 1문제. 한자성어 이제 안 나온다는 거고요. 대화 역시 나오고 있었죠. 문법은 1문제 또는 심지어는 국가직에서 안 나오고 있기도 했었어요. 다른 직렬은 뭐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법도 공식적으로는 2022에 나오고 안 나왔지만 이번 예시 문제에도 1번부터 우리는 고쳐쓰기 안에 사실 어법 문제가 지금 들어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직 구급 비교하더라도 역시 8문제인데 12문제가 4문제, 또 어휘 2문제, 대화 2문제인데 이번 예시 문제는 1문제에서 자, 어문 규정 안 나왔어요. 한자 안 나왔어요. 쓰기 1문제 나왔지만 우리 3문제 이번에 나왔고요. 문법 1문제인데 2문제 나왔죠. 또 기존에는 잘 나오던 토론, 토의, 언어 예절, 한자 성어가 지방직에 안 나왔는데 역시 변화되는 2025년 예시 문제에도 한자 성어, 언어 예절, 토론도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죠. 자, 이렇게 지금 최근 시험 중 중요한 그래도 최대는 이제 지방직이 1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15만 명 수험생. 과거에는 17만 명, 뭐 많게는 뭐 20만 명까지 보기도 했습니다만 점점점 응시생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 우리는 합격을 해야죠. 인원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또 선발 인원 자체를 많이 뽑느냐 적게 뽑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가직 지방직과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중요한 이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쉽고 어려움을 결국 나누더라도 고난도는 존재한더라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문제 중에 결과적으로 5문제라는 것을 다 틀리면 75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25점에 해당할 수 있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 저 쉬웠어요 할 수도 있죠. 상대적이니까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이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문법 중에 1문제. 자, 그러니까 그래도 높임법은 쉬웠다고 보고요. 문법과 추론이 읽기로 나오게 되었던 바로 어간과 결합한 거냐, 아니면은 용언의 관형사형이 들어간 거냐, 흰이라는 것을 희와 니은으로 분석할 줄 알면은 되었던 거잖아요.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희는 형태소 2개 때도 많이 했고 기본형 희다에서 결국은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들어간 거죠. 흰눈 이런 거 우리가 했을 때 합성어가 됐을 때 결국은 니은이 들어가면 관형사형 어미가 있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 만약에 희눈 이런 것처럼 니은 없이 어간과 바로 결합이 되면 비통사적 합성. 자, 일단 이것만 생각해 보시고요.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5번, 12번, 14번, 20번 모두 비문학입니다. 자, 그중에는 비문학 논리 문제에 3문제가 있어서 참, 거짓, 바로 역이 대우의 명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었고요. 자, 12번에 전제와 결론. 그중에서는 이제 중간에 전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에 결론을 또 우리가 도출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출발하는 연역추론, 즉 3단 논법의 대표 사례 1. 모든 사람은 죽는다. 2.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3.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쉬운 예문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끼워 넣어야 돼. 중간에 소전제라면은 대전제와 결론의 정보 중에 결국은 하나씩만 있는 걸 끼워 넣으면 되고 결론이라면 대전제, 소전제에서 뭔가 지금 결여된 하나씩을 넣어서 완성해주면 기본적으로 2개씩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제, 결론. 숨어있는 전제를 찾아야 될 때도 있고 결론을 도출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자, 14번도 평가인데 강화 약화 문제, 비슷해서 필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다만 어쨌든 글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이론을 준 후 그 이론을 강화하는 거라면 이론과 일치하는 거고 약화하는 거라면 그 이론과 반대 이야기. 이래서 결국은 일치 불일치 이야기를 약간 변형해서 강화, 약화, 옹호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견해를 약화시키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실 제재로 보더라도 이번에도 어김없이 모든 시험, 국가직, 지방직 또 2025 예시 문제 포함하여도 가장 많은 제재는 비교대조 지문이에요. 뭐 주로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고소설과 현대 또 근대 소설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소설이냐 현실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학 제재를 통해서 또 비교하기도 해요. 비교대조, 공통점, 차이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속도 중요하다라는 것 잘 끊어서 A인지 B인지 나눠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고난도 문제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물론 이제 앞쪽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두 문제가 있고요. 또 11번부터 20번까지에서는 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할애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애초에 문제 풀 때도 그렇죠.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앞부분은 조금 쉬운 문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 이후 특히 끝까지 갔을 때 사실 국가직, 지방직도 19번, 20번 이렇게 추론 문제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이 역시 이 뒤쪽에 있을 수 있다. 중간 이후에 시간 안배를 마음으로 이미 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